팀 이정근입니다. 저는 비정형 데이터 날리지 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략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WKS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날리지 베이스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랑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트리플 A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면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과 그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부딪혔던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아이디어랑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트리플 A 프로젝트의 날리지 베이스의 대략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 가이드라인 논문하고 그리고 의학 저널 논문 등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WEX와 WKS를 활용해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했고요. 이 날리지 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날리지 베이스 구축 프로세스는 저희가 간략하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봤고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정답이나 표준화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 했던 작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름 이렇게 프로세스로 구축을 정리를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학습 및 배포, 그리고 수집 및 저장, 검색 및 분석 3단계로 구축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학습 및 배포에 배포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이라는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학습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WKS에서 학습은 그 학습 대상이 되는 문서에다가 실제 사람이 정답지를 작성해 준 다음에 그 정답지를 가지고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수집할 때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과연 학습 데이터의 양을 얼마나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머신러닝 어노테이터가 학습을 잘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IBM 블루믹스 덕스라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0만 워드 정도를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보다 타입 시스템이 좀 복잡하면 더 많이 하고 덜 복잡하면은 좀 심플하면 더 적게 해도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시킬 때 한 문서의 크기는 20만 워드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 1000워드 정도에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리플 A 프로젝트에서는 저희는 이제 논문 초록을 한 문서 단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0워드를 이제 가이드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논문 초록 단위로 학습을 시켰고요. 그 논문 초록이 대략 한 200에서 300워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초록을 저희가 1151개 논문을 학습을 시켰고요. 저희가 원래 목표는 한 1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한 300워드 그리고 1000개 해서 30만 워드에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했고요. 실제로는 뭐 평균 잡으면 한 250워드 그리고 1151개의 문서에서 28만 7,750개 정도의 워드, 대략 30만 워드 정도로 학습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51개의 논문을 학습하는 데는 휴먼 어노테이터 3명이 투입되어서 약 3개월간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3개월을 전부 풀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작업을 하는데 쓴 건 아니고요. 대략 한 1개월 정도는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다가 수정하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실제 이제 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는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정해졌으면은 그 다음 이제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IBM에서 가이드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 안에 가능하면 모든 엔터티 타입, 서브 타입, 롤, 릴레이션을 포함하는 문서였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의 문서 안에 우리가 이제 정의한 모든 엔터티, 릴레이션을 다 포함하는 그런 문서는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엔터티나 릴레이션이 골고루 있는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엔터티나 어느 한쪽 릴레이션이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라 골고루 나오는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 셋이라고 나오는데, 하나의 문서 셋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1000개의 논문을 학습을 시켰지만 이걸 이제 한 번에 시킨 건 아니고요. 나눠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50개 시키고 어떨 때는 100개를 하고, 이런 걸 이제 하나의 문서 셋이라고 하고요. 그 문서 셋당 엔터티랑 릴레이션 타입이 50개 정도씩은 어노테이션을 포함하는 그런 문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서 이제 저희가 좀 발견했던 이제 문제점들이 일단 특수문자, 그 다음에 오타, 그 다음에 인코딩 오류 같은 인코딩 오류 이런 게 잘못되면 이제 외계어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은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을 굉장히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실 때는 가능하면 특수문자나 의외로 저희가 논문이었는데도 오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타, 인코딩 오류 등이 없는 문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발견했던 건데, 이 XML 태그 형태의 문자열이 그 학습 문서 안에 있으면은 이 어노테이터 이밸류에이션 단계, 평가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처럼 이렇게 XML 태그의 형태의 문자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학습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제일 먼저 어노테이터 학습을 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실 게 타입 시스템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저희가 뭐 프로젝트나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하는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시스템은 이 도메인 콘텐츠 중에서 레이블링하기 원하는 관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타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시스템은 크게 엔터티 타입하고 릴레이션 타입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티 타입은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분류할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명사 또는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엔터티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을 엔터티 타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 규칙은 없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설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 타입은 두 개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시스템을 설계하는 가이드라인도 IBM 사이트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시스템을 설계하실 때는 타입 시스템이 사용될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엔터티 타입과 릴레이션 타입의 목록을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필요로 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도록 엔터티 타입을 정의하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Mother on the Orient Express라는 문장이 똑같이 있는데요. 이 문장이 문학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요거 전체가 소설이라는 엔터티 타입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치안이나 뭐 범죄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뭐 엔터티 크라임,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런 유형의 엔터티 타입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추출할지에 대해서 엔터티 타입과 릴레이션 타입 목록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논문들을 보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도출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엔터티 타입들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릴레이션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목록을 작성을 해봤고, 그리고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게 전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요 5가지 정도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를 추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분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엔터티 타입과 릴레이션 타입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타입 시스템이 정의되면 그 다음 하실 일이 바로 이제 사전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사전 구축하는 작업은 룰 기반이든 그다음 머신러닝 어노테이터 기반이든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의 크기와 정교함은 사용 방법에 따라 룰을 쓰느냐 머신러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전의 크기와 정교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서도 보면은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 때는 사전을 되게 크게 그렸고요. 머신러닝 베이스 어노테이터 때는 사전을 작게 그렸습니다.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이 굉장히 커야 되고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파싱 룰을 만들고 이 룰들이 모여서 이제 어노테이터가 되는 게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 바로 이제 룰이 되는 거고 사전에 없으면 룰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전을 굉장히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어노테이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전이 실제 어노테이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전은 사람이 이제 어노테이션 작업을 할 텐데 그 어노테이션 작업 중에서 단순하고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패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미리 어노테이션을 해주는 프리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만 이 사전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서 사전이 프리 어노테이션 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은 사람이 휴먼 어노테이터가 휴먼 어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 학습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어노테이터의 학습에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전을 아무리 크고 잘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이 학습 데이터를 적게 하시거나 여기를 잘못하시면은 실제 어노테이터의 성능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일 때는 사전이 중요하지만 머신러닝 베이스의 어노테이터를 만드실 때는 사전을 구축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을 안 들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전까지 이제 구축이 완료되면은 실제 이제 휴먼 어노테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휴먼 어노테이션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그룹을 구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실제 이제 휴먼 어노테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많으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의 작업 그룹에서는 휴먼 어노테이터는 저희는 이제 3명에서 4명 정도가 좋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먼 어노테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노테이션 작업을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 때 이 휴먼 어노테이터들 별로 그 충돌이 나는 부분, 서로 다르게 어노테이션 한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휴먼 어노테이터가 너무 많아버리면 예를 들면 10명이 되면은 같은 문서에 대해서 9번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어노테이터가 하나의 작업 그룹에서 너무 많아서는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3명에서 4명 정도가 적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휴먼 어노테이터를 더 많이 쓰시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작업 그룹을 뭐 3명 단위로 해서 10명이라고 하면은 뭐 3개의 그룹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휴먼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휴먼 어노테이터와 그다음 저희가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런 도메인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의 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사실 휴먼 어노테이터 중에 한 명이 롤을 가지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터와 도메인 전문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나의 작업 그룹이 되고 이 작업 그룹을 통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터레이션으로 반복해서 작업을 했고
작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영어로 된 의학 논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초기 1회 할 때는 50에서 60개 정도의 문서를 4일에서 5일에 걸쳐서 작업을 했었고요. 중반 이후 좀 저희가 적응이 되었을 때는 1회에 한 100개 정도의 문서를 2, 3일 정도 걸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휴먼 어노테이션 작업이 끝나면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학습하고 평가를 마치게 되면은 모델이 얼마나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가 이제 F1 스코어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험 문제가 100문제인데 그 중에 60개는 제대로 풀었고 20개는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80 더하기 60 그리고 제대로 푼 거 60개에 대해서 점수를 내는 거고요. 리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푼 게 60개 그리고 제대로 답을 추출하지 못한 게 40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대로 추출한 60개에 대해서 점수를 내고 F1 스코어는 이 둘의 조합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F1 스코어가 0.8 정도 이상 나오면은 학습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F1 스코어를 높이려면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높이면 되고요. 프리시전이 낮은 경우는 휴먼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정하고 어노테이터 가이드라인을 보강하고 학습을 더 시키는 방법, 그리고 리콜이 낮은 경우는 사전을 추가하고, 왜냐면 이제 리콜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추출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을 추가해주고 다큐멘트 셋을 조정하고 그리고 특정 엔터티 타입을 포함하는 문서를 추가해서 학습을 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만든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저희가 배포하는 단계인데요. WKS에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는 왓슨 API로 디플로이하는 방법, 그리고 왓슨 익스플로러로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왓슨 API에 적용 가능한 WKS에서 만든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적용 가능한 API는 디스커버리, 그리고 NLU, 알케미 랭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왓슨 익스플로러에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왓슨 API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디플로이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IBM도 이 요금 정책, 과금 정책이 계속 변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올 초에 검토했을 때는 이 API 서비스의 사용료, 기본 사용료하고 별도로 이 사용자 정의 모델 WKS에서 만든 그 커스텀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 모델당 월 추가 비용이 932,000원이 발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한 개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까지는 무료고 만약에 두 개, 세 개를 넣어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기본 서비스 요금과 별도로 932,000원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 WKS가 저희 판교 쪽이랑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WKS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면은 이 인스턴스를 만드실 때 미국 남부, 그 다음에 시드니, 영국에 있는 인스턴스로만 배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KB 구축 프로세스 중에서 수집 및 저장에 해당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요. 수집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웩스에서 기본적으로 크롤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롤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웩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크롤러는 여기 보시면 16가지 정도 크롤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파일 시스템과 DB,
웹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는 크롤러를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웩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크롤러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한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논문의 소스 데이터가 아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 펀메드라는 미국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FTP 서버에서 이 논문들이 이제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TP 서버에서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웩스에는 이제 FTP 관련된 그 크롤러가 이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 FTP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논문을 가져올 수 있는 크롤러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구현을 했었습니다. 예. 크롤러를 통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은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집한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좋다면은 요 전처리 과정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롤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그렇게 좋은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가공하고 필터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집 데이터에 주로 이제 포맷을 변환하거나 데이터의 정제가 필요한 경우 웩스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전처리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4단계를 통해서 전처리 작업을 거쳤고요. 처음에 이제 펀메드 사이트를 통해서 논문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압축 파일 형태로 돼 있었고 압축 파일을 해제해 보면 이제 XML 포맷의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23기가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예를 들면 뭐 논문의 발행일, 제목, 초록 그리고 저자 정보 등을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XML 포맷으로 돼 있어서 뭐 용량도 좀 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거를 처리하기에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XML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1차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결과물이 JSON 포맷이고 3,100만 건의 논문이었고 이 압축을 해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용량이 늘어서 71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1차 필터링 작업을 했는데요. 이 1차 필터링 작업은 이 수집된 논문의 품질로 한번 필터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문도 이제 좋은 논문이 있고 안 좋은 논문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의 질을 한번 걸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고요. 이런 이 필터링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전에 발표됐다가 삭제된 논문 그런 논문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논문 상태가 리뷰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은 다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이제 사용자들에게 채용 보여줄 게 앱스트랙트 부분, 초록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 초록이 없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이 SCI라는 곳에 등재된 저널에 실린 논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내용도 넣었고 그 다음에 논문 자체가 영어로 된 거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빠르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논문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등재 여부 이런 필터링 조건으로 저희가 1차 필터링을 했고요. 이때 이제 한 450만 건이 됐고 용량은 한 14기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저희는 좀 품질이 좋은 논문을 확보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건 이제 모든 의학 관련된 논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려는 항생제 그리고 뭐 감염병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메시텀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카테고리 키워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텀으로 저희가 이제 항생제 그리고 감염병 관련된 내용들로 추출을 했고요. 필터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130만 건이고 4기가 정도의 용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크롤러 플러그인은 뒷부분을 보면 좀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처리된 문서를 가지고 실제 이제 웩스에다가 적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던 게 웩스에 이제 웩스랑 같이 있는 그 서버에 저희가 이제 전처리된 문서를 가져다 놨고요. 이걸 이제 유닉스 파일 시스템 크롤러라는 걸 통해서 수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웩스의 크롤러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그게 이제 메타데이터, 그다음 컨텐츠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데이터에는 실제 파일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메타데이터에는 실제 파일의 메타 정보, 예를 들면 파일명, 생성일, 그다음에 뭐 파일 확장자, 파일 사이즈 등이 이제 메타 정보로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이런 메타 정보는 크게 논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 이 컨텐츠 파일 안에 있는 임팩트 팩터, 발행일, 논문 유형, 저자, 제목, 저널명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논문의 메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실제 컨텐츠에는 사용자에게 보여질 때는 앱스트랙트 부분만, 초록 부분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웩스의 크롤러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서 이 메타데이터와 컨텐츠 데이터를 분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크롤러 플러그인을 통해서 메타 정보에 임팩트 팩터, 발행일, 논문 유형, 저자, 제목, 저널명 등을 메타 정보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 컨텐츠 데이터에는 실제 앱스트랙트만 남겨서 저장하는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된 이 형태의 이제 파일들이 실제 이제 웩스의 구문 분석 및 인덱스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서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정하셔야 될 게 룰 어노테이터를 쓸 것이냐 아니면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쓸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룰 어노테이터만 쓰셔도 되고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만 쓰셔도 되고요. 둘 다 같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그 어노테이션 하고자 하는 원하는 데이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는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과 룰 또는 패턴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내용에 추출할 대상의 단어들이 대부분 사전으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추출할 대상이 룰이나 명확한 패턴을 갖는다면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룰이나 패턴 같은 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뭐 주민번호 같은 거 또는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사전과 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에서 뽑는 내용들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대신에 이제 대상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는 추출하는 대상은 넓어지는데 얘는 이제 잘못 뽑을 확률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성격과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두 개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어노테이터라는 걸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커스텀 어노테이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CAS라는 툴 앞에서 이 룰 베이스 어노테이터를 만들 때 그 웩스 교육을 받으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CAS라는 툴을 통해서 저희가 어노테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파싱 룰 기반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커스텀 스테이지라는 걸 추가를 해서 커스텀 어노테이터의 형태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커스텀 어노테이터는 이 웩스의 문서 처리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적용이 되고요. 얘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어노테이터들에 의해서 뽑힌 내용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새로운 내용들을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어노테이터의 용도에 대해서는 그 저희 IBM 웩스 교육 자료인데 보시면은 루프를 돌면서 처리해야 하는 일,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복적인 GUI 작업이 필요할 때, 그리고 분석 도중에 DB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할 때,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DB에 저장할 때, 또는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때, 그 다음에 센텐스나 패러그래프 등의 특성에 맞게 바꾸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적인 일을 해줄 때, 뽑힌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적인 처리를 해줘야 할 때 이 커스텀 어노테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커스텀 어노테이터를 사용하게 된 게 저희가 WKS의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사용하면서 크게 이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이제 도출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얘가 사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동의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서로 다른 패시 밸류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황색 포도상구국인인데요. 이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 S.오리우스, S.오리우스,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 다 이게 이제 다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 다르게 다른 패시들로 패시 밸류로 이렇게 추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WKS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다 해봤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뽑히지가 않았었습니다. 동의어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IBM 쪽 그 글로벌 서포트 센터에다가 커스터머 서포트 센터에 티켓을 오픈해가지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회신이 왔고요. 회신한 내용은 WKS ML 모델은 현재 단계에서 레마타이제이션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WKS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동의어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WKS에서 정의하고 학습된 서브 타입, 저희가 이제 이 WKS에서 엔터티 타입 시스템을 정의할 때 이 서브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터티 타입이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서브 타입은 뭐 작은 카테고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펙션 세팅이라고 해서 이게 감염 경로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이 항생제나 이 감염병에서 이 감염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염 경로는 대부분 요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개에 물려서 사망하신 분, 녹농균 관련해 가지고 그게 개에서 나왔냐 또는 병원에서 나온 거냐라고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얻어진 거냐 병원에서 얻어진 거냐가 좀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걸 이제 구분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 타입까지 넣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최종적으로 웹스에서 보실 때 보시면은 저희가 인펙션 세팅에 전부 분리가 되고 실제 그 하위에 커뮤니티나 하스피탈 쪽으로 하나도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게 실제 학습이 돼서 추출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서브 타입이 웹스의 패시트리랑 이제 매핑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커스텀 어노테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WKS의 ML 모델에서 지원하지 않는 레마타이제이션과 웹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서브 타입 매핑을 처리하기 위해 커스텀 어노테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처리를 해서 원래 이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라는 게 6가지로 분류가 됐었는데 하나로 분류되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 서브 타입에서도 하스피탈을 눌렀을 때 하스피탈 관련된 분류들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된 분류들로 기존에 분류되지 않았던 값들이 분류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어노테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서화 작업을 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에이브릴 방법론 포탈 사이트에 저희가 산출물로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 사이트를 이렇게 해서 문서를 다운받아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웹스에서 구문 분석 작업이 다 끝나면은 웹스 익스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웹스에서 분석된 결과를 뭐 별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이 설정을 통해서 쉽게 이제 정형 데이터로 추출을 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문 분석 인덱스 탭에서 이 화살표 누르시고 CSV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구문 분석 작업이 일어나면서 익스포트 작업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트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파일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관련된 파일 그리고 멘션, 그러니까 엔터티 관련된 파일 그리고 릴레이션 관련된 파일 이런 형태로 파일을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익스포트 받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제가 문서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서에 이 문서고 문서는 이거고 이 문서에 있는 멘션은 이런 것들이 있고 릴레이션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서 아이디, 요건 이제 펌메드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인데요. 그 아이디 기준으로 이 문서의 이제 주요 키워드는 항생제로 콜리스틴이라는 항생제가 있었고, 그다음 질병은 VAP라고 해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그리고 감염 경로는 인공호흡기고, 다제내성균은 이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런 균을 이제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데요. CRAB 여기 보시면은 카바페넴 레지스턴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라는 균이다 라고 이제 추출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CRAB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CRAB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콜리스틴이 사용된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이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 결론 부분에 보면은 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분석된 내용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검색 및 분석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진 날리지 베이스를 검색하고 이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검색을 위해서는 저희 이제 웩스의 API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웩스는 기본적으로 서치 관련해서 37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에이브릴 트리플 A 프로젝트에서는 서치와 애널라이즈 텍스트라는 두 가지 API를 사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치 API는 항생제 추천에 근거가 되는 논문을 검색할 때 이 서치라는 API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 텍스트라고 이게 리얼타임 NLP라고 부르는 그런 API인데요. 이거는 이제 챗봇에서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웩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8가지 기본 분석 뷰 제공하는 걸 다 한번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찾는 그런 작업 과정들도 좀 했었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뭐 질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웩스의 분석 뷰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트라이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생제 관련 의학 논문이 연도별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퍼블리시 데이터라고 해서 출판 연원일 기준으로 저희가 인덱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로 항생제 관련 논문들이 발생하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최근 2년간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세균이 무엇일까? 그래서 빈도수 기준일 때, 그 다음에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봤습니다. 봤더니 물론 이제 HIV가 세균은 아니었는데요. HIV가 빈도로는 가장 많이 290개의 논문에서 최근 2년간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관값은 이제 상대적 비율로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언급된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유행을 했고 HIV는 항상 이렇게 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논문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일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최근 2년간 논문에서 세균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항생제는 무엇일까? 라고 이제 리스트 뷰 형태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랑 균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제 항생제들이 보면 반코마이신, 답토마이신 뭐 이런 항생제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실제 클릭했을 때 실제 이제 관련된 그 맞는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리스트 뷰 형태로 봤고요. 이제 연결 뷰 형태로 봐서 이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랑 많이 언급되는 이제 균들이 이런 균들이 있고요. 요거랑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런 항생제는 반코마이신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까지는 단순하게 같이 단어가 출현하는 그런 논문들을 이제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릴레이션을 활용해서 릴레이션 중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릴레이션을 갖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와의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되는 항생제는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답토마이신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 이걸 이제 클릭했을 때 이런 문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답토마이신이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우스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추출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문에서 출현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세균이 뭘까? 이거 이제 저희가 트렌드라는 분석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평균값보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은 이 세 가지 균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시아 3개국에서 주로 출현되는 균들이 뭘까라는 걸 한번 봤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본, 중국,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같은 아시아 3국이지만 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보다 HIV가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조회된 논문을 저희가 원하는 발행일, 임팩트 팩터, 논문 유형 순서로 정렬이 가능할까 했는데 이런 값들을 이제 인덱싱을 해주면은 원하는 값들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검색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끝났고요. 예,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출물들이 요 avril.skc.com이라는 요 포털에 저희가 다 올려놨고요. 여기서 직접 여기 이제 액세스 권한이 모두 풀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 때나 이렇게 원하시는 때에